G7 정상회의가 일본 히로시마에서 오늘 개막해 사흘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오늘 오후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자폭탄 피해자를 만나고 한미일 정상회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 유럽연합이 부정 의견을 제시한 데 이어 미국 법무부도 소송 검토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EU와 미국, 일본 가운데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인수는 불발되는데 대한항공은 소송 가능성만 제기된 거라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말의 양심이나 죄책감 없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휩싸인 이성만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한 금품 살포에 가담한 거로 보고 있지만 이 의원은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G7 정상회의가 일본 히로시마에서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치에 의한 국제질서 수호, 그리고 핵 군축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국 자격으로 G7에 참석해 확대 회의에 참석하는 데 이어 한미일 정상회의를 이어갑니다. 일본 현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오늘 첫날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정상회의 첫날인 오늘 G7 정상들은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G7 정상들을 직접 맞이하며 안내했는데요. 평화기념관 기념 자료관에는 원폭 피폭자의 유품과 피폭 전후 히로시마의 모습 등 원폭 피해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피폭의 참상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료관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16년 5월 오바마 대통령에 이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두 번째입니다. 다만 미국은 원폭 투하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의 사과 여부에는 그럴 일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원폭 투하에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정상들은 무역 등 세계 경제 현안을 비롯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어제는 미일 간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한일 관계와 한미일 관련 언급도 있었죠? 네, G7 정상회의 개막 전날인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나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를 더욱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환영한다며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기시다 총리의 용기 있는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일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중국의 강압적 형태에 긴밀히 대응하기로 하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간주하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네, 한일 또 한미일 회의 일정은 좀 잡힌 게 있습니까? 네, 이번 회의 마지막 날인 21일 한일 정상회담이 각각 열릴 예정인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연 뒤 3주 만에 그리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7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한 이후 2주 만에 다시 만나는 겁니다. 특히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오는 21일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합니다. 양국 정상이 공동으로 한국인 위령비를 공동 참배하는 것은 처음이고 한국 정상으로서도 첫 참배입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될 내용은 역시 안보 현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삼국 간 레이더 정보 실시간 공유와 확정 억제와 관련된 논의가 한층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4월 한미일 정상회담이 합의한 한미 간 핵 협의체 구상과 관련해 일본이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앞서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 나라가 처음으로 대면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중국의 G7에 대한 맞불 성격의 회의로 분석되는데 중국은 G7에서 논의할 거로 보이는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불장난을 하면 타 죽는다는 막말로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영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거 수나라와 당나라 왕실 정원터에 조성한 민속 테마파크에서 극진한 환영연회와 갈라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시 주석은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었던 시안에서 열린 행사에서 전략적 동반자에서 미래를 공유하는 공동체로 역사적 도약을 했다면서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운명 공동체 건설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중국이 1990년대 초반 소련 붕괴 뒤에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개별 수교한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 개최하는 대면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회의에서는 시 주석의 주요 대외 프로젝트인 1대1로 즉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건설 등 경제협력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일본서 열리는 G7 정상회의가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방점을 찍는 것과 달리 자국 주최 회의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면서 서방의 대중국 봉쇄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 G7과 우리나라를 향해 거칠게 경고했습니다. 停止在台湾问题上挑衅玩火，不要站在14亿多中国人民的对立面，玩火者必自焚。 글로벌 타임스는 한국이 중국 봉쇄에 동참하면 한국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신화통신은 지난 2월에 이어 미국의 협박 외교와 그 위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전쟁은 미국이 도발 또는 발동한 전쟁이라는 주장까지 반복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미 국무부는 G7 정상회의는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미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G7 정상회의는 여러 시급한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의 G7 맞불 성격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과 정상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선 각국의 주권적 결정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할 시찰단 구성과 그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단장을 맡아서 모두 나흘 동안 현장을 점검합니다.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전문가 시찰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지금까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내 원전 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내 해양환경방사능 전문가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는 향후 모니터링에서도 업무의 전문성, 지속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찰 활동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 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우리 시찰단은 나흘 동안 일본에서 활동합니다. 이틀은 후쿠시마 현지에서 시설 점검과 분석이 진행되고 나머지 이틀은 도쿄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찰단은 21일 일본 도쿄에 도착해서 22일 일본 측 정부 및 도쿄전력 관계자와 회의를 가집니다. 이틀에 걸친 후쿠시마 시찰 일정 개회에 대한 브리핑이 이뤄질 계획이고요. 본격적인 시찰은 다음 날인 23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시작됩니다. 원전 오염수를 보관하고 오염 여부를 계측하는 탱크들과 그리고 오염수를 처리하는 다핵종 제거시설, 해양으로 방류하는 방출 설비 관련 지역까지 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4일에는 원전 관련 시설에서 처리된 오염수 농도 분석과 희석 설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음 날 도쿄로 이동해 관련 일정들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요 쟁점 대상이던 알프스라고 불리는 다핵종 제거 설비와 보관 방류와 관련한 시설 일정에 모두 포함됐습니다. 다만 모든 시설을 실제로 방문해 보는 건지 촬영 장비를 통해 원격으로 보는 건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일 양국이 두 차례 치열하게 논의한 끝에 나온 오염수 시찰 일정입니다. 오염수 희석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가 타협 없이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서 시찰단 일정이 끝날 때까지 긴장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번 시찰단 파견에 대해서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학적인 검증을 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평가했고 민주당은 명분만 세워줘서 오염수 방류의 공범이 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에 무슨 우리가 길을 열어주는 거 아니냐. 왜 우리가 일본에 길을 열어주겠습니까? 뭘 시료를 채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에도 이미 이런 결정을 해서 검증단으로 일원으로 가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고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찰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국익과 관련돼 있는데. 예. 일본의 눈치만 살피면서 검증 신용만 하다가 우리 또한 오염수 테러, 방사능 테러의 공범이다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국민 생명을 책임지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당당하게 일본에게 철저한 원전 오염수 검증 협조를 요구해야 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과정에서 연일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두 회사 간 합병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낸 데 이어 미국 법무부가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미 법무부가 두 회사 합병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는 미 법무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막기 위해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두 회사 간 합병이 미국과 한국 간 화물과 여객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만약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미국 정부가 외국 항공사 간 합병을 막기 위해 소송을 내는 첫 사례가 됩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소송 여부는 전혀 확정된 바 없고 미국 매체가 소송 가능성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LA와 뉴욕 등 주요 노선에 신규 항공사들이 계속 진입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기업 결합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에서도 두 항공사 기업 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냈었죠? 네, 유럽연합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엊그제 새벽 유럽연합이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한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승객과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습니다. 또 대한항공이 유럽과 한국을 오가는 가장 큰 규모의 항공사가 되면 다른 경쟁 업체들은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없어 결국 항공권 가격 인상이나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대한항공은 유럽연합 측에 오는 6월까지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조치 방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2단계 심사 결과는 오는 8월 3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대한항공은 이번 유럽연합의 중간심사 보고서 발행은 기업 결합 심사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고서에 포함된 우려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를 논의해 최종 승인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도 한 차례 독과점 우려를 제기했는데 대한항공이 영국 항공사의 인천과 런던의 신규 취항을 제한하면서 합병이 승인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 인수 합병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14개 국가의 기업 결합 신고를 했고 현재 필수 국가인 EU와 미국, 일본의 승인이 남았습니다. 이들 국가 가운데 한 곳이라도 반대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합병이 불발돼 최종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의 아파트 값이 강세를 보이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 전환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천은 1년여 만에 상승 반전했는데요.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전용 면적 76.5제곱미터가 최근 24억 8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말 최저가 19억 8,350만 원에 비해 4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조금씩 오르네요. 오른 금액으로 계약이 되네요. 저축이라서 좀 싸게 계약된 거고 보통 뭐 한 좋은 춤 기준으로 한 25억에서 25억 5천 보셔야 돼요. 76분만 왔다. 근처 잠실 리센츠 전용 59제곱미터 역시 18억 원에 팔리며 올 초 거래가보다 1억 7천만 원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주 송파구를 비롯한 강남 4구는 일제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노원구, 동작구, 용산구도 상승폭을 키운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0.01% 하락하며 상승 전환을 코앞에 뒀습니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낙폭이 가장 컸던 인천은 1년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고 세종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과 성남 분당구도 상승 반전했고 반도체 특수를 노리는 용인시와 수원, 성남, 광명 등 수도권 곳곳에서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각종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데다가 코피스 금리까지 내려가면서 부동산 수요자들의 심리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데요. 다만 입지여건과 발전 가능성에 따라서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전세 시장도 하락폭을 줄이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1월 중순 이후 17주 연속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올 하반기 이후엔 전세 가격 상승 반전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정부는 늦출 만큼 늦췄다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선 때 되면 오르는 게 공공요금입니다. 여름을 앞두고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때이른 더위에 선풍기와 에어컨이 모두 돌아가는 삼계탕집. 여름을 앞두고 업주는 벌써 걱정이 가득합니다. 곧 폭염이 닥치면 최근 다시 오른 전기요금을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에어컨에 한 5대 있거든요. 그거를 켜도 덥다고 하니까 지금 전기세도 오른다고 하니까 많이 부담이 돼요. 음식값은 올릴 수가 없고. 미용실도 전기 사용이 많은 업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지서에 찍힌 지난 3월 전기요금은 이미 지난해 같은 달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전기요금이 또 오른 건데 그렇다고 전기를 안 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미용실은 전기도 많이 쓰잖아요. 드라이기도 쓰고 올도 여름은 또 엄청 또 덥기도 하고 습하기도 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전기 에어컨을 안 틀 수가 없잖아요. 여름철 특수를 맞은 헬스장 업계는 왜 하필 지금일까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여름을 앞두고 회원님들이 이제 많이 오고 계신데 전기료 앞으로 올라가면은 운영적인 부분도 많이 금액이 나가니까 조금 지치기도 합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7월 오른 뒤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이번 달까지 3차례 연거푸 인상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자영업자들이 모여 전기요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한 저마다의 방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움츠렸다 가까스로 회복에 나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요금 인하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요즘 등장한 신조어죠. 런치플레이션 들어보셨나요? 점심인 런치와 물가 상승 현상,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로 물가가 오르며 점심값 지출이 늘어난 상황을 뜻합니다. 실제 점심을 먹으려고 하면 10,000원을 훌쩍 넘는 메뉴가 많죠. 높은 물가에 지친 걸까요? 점심시간 편의점을 찾는 발길이 늘었습니다. 한 편의점이 올해 1월부터 지난 16일까지 점심시간대 간편식품 판매 동향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메뉴는 김밥으로 전체 3분의 1을 차지했고요. 매출액 비중으로는 도시락이 29.6%로 가장 높았습니다. 도시락은 직장인이 많은 곳에서, 김밥은 대학가에서 각각 인기를 끌었네요. 보통 요즘은 기본 채소도 10,000원은 넘는 것 같고 여러 반찬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고 밥도 괜찮고 그리고 저렴하고 가격도 낮아서 외식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호황을 누리는 업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단체급식 회사가 있는데요. 밖에서 점심을 먹기보다 구내 식당에서 해결하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1분기 단체 급식 사업을 하는 대기업들의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게는 80% 가까이 오른 거로 나타났습니다. 가볍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라면의 수요가 몰리면서 라면 업계 빅3도 1분기에 나란히 매출이 함께 올랐습니다. 요즘 물가에 비해서 여기가 굉장히 저렴하고 맛도 있고 질도 참 좋아요. 반찬도 다 맛있고 또 양껏 먹을 수도 있고. 지난 29개월 동안 매달 쉼없이 오른 외식 물가,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한 짠물 소비가 고물가 속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는 씁쓸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말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했고 죄책감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네,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오늘 오전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를 차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그보다 몇 달 전인 지난해 8월에는 함께 살던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데요. 이 여성의 시신은 당시 대대적 수색에도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기영이 직접 범행을 자백한 만큼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기영이 시신을 찾을 수 없게 일부러 비가 많이 오는 날 유기하는 등 대단히 잔혹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법이 허용했다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큼 대단히 잔혹한 범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요청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기영은 최후 변론에서는 자신의 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신상이 공개될 정도로 잔혹한 범행이었습니다. 당시 어떤 범행을 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기영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모두 9개인데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사기, 보복살인, 시체 은닉 등입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9월 경기도 파주시 집에서 함께 살던 동거인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하천에 유기했습니다. 또 범행 후에는 A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8천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범행 전에는 독극물과 관련한 내용을 검색하는 등 계획살인의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기영은 이후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쯤 자신과 접촉사고가 난 택시기사 B씨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 속에 숨겼습니다. 당시 이기영의 집을 찾아간 여자친구가 B씨의 시신을 발견하며 이기영의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후 검찰의 통합심리 분석에서 이기영은 자기 중심성과 반사회성을 보이고 감정과 충돌 조절 능력이 부족한 걸로 판단됐습니다. 이른바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된 건데 이기영은 오늘 선고 전까지 반성문을 한 장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기영은 유가족을 위해 3천만 원을 공탁했고 재판부는 이 점을 참작해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마을 이웃을 살해하고 화물차 적재함에 유기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오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초반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해남군 산이면의 한 공터 주차장에서 40대 B씨를 살해하고 화물차 적재함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작 세력의 수수료 세탁 창구로 의심받는 갤러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합동수사팀은 오늘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갤러리와 갤러리 대표의 자택 등의 수사관들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라더견 대표 등이 투자자들에게 투자 수익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갤러리에서 그림 구매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라더견 대표 일당이 1,200여 차례에 걸쳐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띄우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474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고 판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 24일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나 대표 일당이 110여 개 계좌를 이용해 1,200여 차례에 걸쳐서 474억 원의 통정 매매를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벌어들인 부당한 수익으로 나 대표와 관련 법인 12곳이 부동산 60여 건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통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대통령의 간호법 제2요구권 행사에 반발한 대한간호협회가 오늘 오후 대규모 연차 투쟁을 벌입니다. 준법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협회 측은 오늘 3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신고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서울 광화문입니다. 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서울 광화문에서 시청 방향으로 최소 5개 차로가 완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연차 투쟁에 참여하기 위해 대전이나 제주도 등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집회는 오늘 오후 2시쯤 구호 제창과 함께 시작됩니다.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정부 여단을 규탄할 예정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 집회에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 등 3만여 명이 참석한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충돌에 대비해 기동대를 배치하고 일대 교통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오늘 아침 조규용 장관 주재로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각 병원 단체장을 만나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교육부도 전국 간호대학교의 학생 동원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사전 단속에 나섰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간호법 진행 상황에 따라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은 다시 국회에 재상정될 예정입니다. 이후 진행 상황에 따라서 투쟁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대한간호협회는 오늘 오후 3시 집회 현장에서 총선 기획단을 출범합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간호법의 본래 취지를 왜곡한 정치인들을 표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간호협회는 체열이나 초음파 검사 등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아닌 행위를 거절하는 준법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수술실에서 의사 업무를 보조하는 진료 보조 인력, 즉 PA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는 법의 사각지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간호협회는 자체적으로 불법 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제는 접수를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간호사들의 면허증 반납 운동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민의 안전을 볼모잡지는 않겠다면서 당분간 연차 투쟁 방식으로 단체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대형 병원 소속 간호사가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초음파 검사로 환자 소변량을 측정하는 등 간호사 면허 범위에 벗어나는 업무를 한 혐의로 삼성서울병원 소속 간호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PA 간호사는 의사를 대신해 처방과 수술 등의 업무를 맡는데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운용 자체가 의료법 위반입니다. 6살 이하 영유아의 수족구병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수족구병 표본 감시 결과 6세 이하 영유아 외래 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의심 환자가 4월 둘째 주 4.0명에서 5월 둘째 주 13.8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올해 수족구병이 코로나 이전과 비슷하게 유행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가구까지 갉아먹는 외래의 흰개미로 추정되는 곤충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 등장해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17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서울 강남의 주택에 알 수 없는 곤충 수십 마리가 나타났다는 건데요. 날개가 달린 것, 날개가 없는 것 모두 생소한 생김새입니다. 이후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 곤충들이 외래 흰개미로 보인다는 추정이 나왔는데 마른 나무까지 갉아먹는 특징이 있어서 목조건물 저승사자라고도 불립니다. 이 곤충들이 정말 외래 흰개미라면 가구 손상같이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이어졌는데요.
일단 국립생태원과 한강청 자연환경과가 현장 조사에 착수해서 곤충의 정확한 종과 유입 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서울 도심에 나타난 처음 보는 곤충의 정체, 무엇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 년 전 경북 구미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엄마가 바로 입건됐는데 그 아이를 실제로 낳은 친모는 외할머니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아이와 딸의 아이를 바꿔치기 한 의혹이 있었던 사건으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의 재판이 끝났는데 외할머니가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습니다. 남은 의문이 여럿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대구 경북 취재본부입니다. 네, 일단 어제 나온 대법원 판결 소식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파기환송과 재상구 끝에 이 사건을 다룬 5번째 재판이 어제 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대법원은 50살 성모 씨의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체 은닉 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심은 지난 2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인데요. 파기환송심에선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대법원 의견에 따라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석 씨가 숨진 아이를 발견한 뒤 숨기려고 시도했던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어제 대법원 판결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 겁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완전히 종결됐습니다. 네, 이 사건이 좀 복잡한데 자세히 설명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2021년 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한 원룸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아이를 자신의 딸로 알고 키워온 김모 씨는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와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DNA를 분석해보니 숨진 아이는 김 씨가 낳은 딸이 아니었고 김 씨의 어머니인 석 씨의 아이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석 씨가 딸 김 씨와 비슷한 시기인 2018년 3월쯤에 아이를 낳고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로 수사를 매듭짓고 석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끊어진 아기 식별 뒤 신생아의 갑작스러운 몸무게 변화, 또 석 씨가 출산한 거로 추정되는 기간에 회사를 그만둔 점 등 검찰이 내놓은 증거를 인정해 석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의혹이 대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았는데 재판 결과가 왜 뒤집힌 겁니까? 네,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던 겁니다. 석 씨는 줄곧 숨진 아이가 태어났을 시기, 즉 2018년 3월쯤에 출산한 사실이 없다고 반복해서 주장했는데요. 석 씨가 자신의 딸로 확인된 숨진 아이와 딸이 낳은 딸, 그러니까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김 씨가 낳은 또 다른 아이를 바꿨다면 이 뒤바뀐 아이가 어딘가에 있어야 하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또 다른 아이의 행방을 찾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재판을 맡았던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따라 범죄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아서 유죄로 의심이 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 다시 말해 이 사건에서 석 씨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DNA 분석 결과 숨진 아이가 석 씨의 딸로 확인됐지만 뒤바뀐 아이, 즉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 사건이 이제 영원히 미제로 남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인데요. 1심에서 3심 또 파기환송심에 이은 재상고심까지 5번에 걸친 재판으로 석 씨의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석 씨가 다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가 무슨 이유로 아이를 바꾼 건지 또 김 씨가 낳은 아이는 어디에 있는지 같은 의문점들은 풀리지 않은 숙제로 영원히 남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취재본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부산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가해 간호사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 간호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서 올려 흔드는 등 신생아 14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육원 퇴소자들의 자립을 돕는 보호 종료 아동센터에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한 혐의를 받는 목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여성 입소자 4명을 추행하고 센터에 들어온 장학금을 횡령한 혐의로 40대 A 목사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아기상어로 알려진 인기 동요 상어가족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가 국내 기업 더 핑크퐁 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조니 온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결과 조니 온리가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더했다고 보기 어렵고 새로운 저작물이 될 만한 창작성이 있더라도 피고 기업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Let's go, 광주. Nice to meet you. Are you a reporter? Yes, I'm a reporter. 에, 뉴스요, 뉴스. 기자야, 기자. Promise me, you're not alone. 여기 걱정하지 마시고. 전두환 정권의 독재와 계엄령 철폐를 요구하는 광주 시민을 계엄군이 잔혹하게 진압하기 시작했다. 군사 정권에 의해 언론과 모든 통신이 통제되어 광주의 참상을 알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를 취재하기 위해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가 도쿄에서 급히 한국으로 들어왔다. 서울에서 택시기사 김사복 씨와 함께 계엄군의 삼엄한 감시를 뚫고 광주에 잠입했다. 힌츠페터는 피로 물든 광주의 상황을 카메라에 담았다. Muss ich sagen, so grauenvoll, dass sie welche in dem Dokumentarfilm rausgenommen haben. 촬영한 필름을 숨겨 독일로 보냈다. Korean. Die Provinzhauptstadt Gwangju erlebte eine Volkserhebung. Dabei gab es bisher mindestens 24 Tote und 300 Verletzte. 힌츠페터로 인해 폭동으로 끝날 뻔했던 광주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학생 주도의 민주화 운동인 4.19 혁명, 그리고 조선 후기 부패한 지도층과 외세에 맞선 동학 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강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선 학생과 그런 제자들의 민주화 열기에 힘을 보탠 스승까지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을 이끈 4.19 혁명은 헌법 전문에 실릴 만큼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조선 후기 동학 농민혁명은 반제국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근대주의의 발판을 닦았습니다. 부패한 지도층과 외세 침략에 맞선 민중봉기는 자유와 평등,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일깨워줬습니다. 유네스코가 4.19 혁명과 동학 농민혁명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해 관련 기록물을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했습니다. 국제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집행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전 세계가 배우고 또 기억해야 할 가치로 인정한 겁니다. 4.19 혁명과 동학 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이 추가로 등재되면서 한국의 세계 기록유산은 모두 18건으로 늘었습니다.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 등 조선시대 사료는 물론 5.18 민주화운동과 이산가족 찾기 특별생방송 등 현대사 관련 자료도 포함돼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보존해야 할 유산을 적극 발굴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 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 스톰 섀도우가 실전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영국 국방장관이 처음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장거리 미사일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스크 도심에 있는 이발소에서 지난 15일 폭발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이발을 하던 친러시아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의 내무장관 이고르 코르넷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날 러시아군이 사용하고 있는 루안스크 인근 옛 항공학교의 행정건물 한 채가 손상됐습니다.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영국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 스톰 섀도우 2발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 16일 성명을 통해 15일 하루 동안 우크라이나가 발사한 스톰 섀도우 7기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현지 시간 18일 영국의 벤 월리스 국방장관이 스톰 섀도우의 실전 사용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On the Storm Shadow, all I can say is it is my understanding that it has been used since we announced its deployment to Ukraine. But I'm not going to give any further details of that operation. 영국의 가디언은 루안스크는 전쟁 이후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지역이었으나 사거리 250km 이상인 스톰 섀도우가 우크라이나에 도입된 이후 더는 안전하지 않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최근 루안스크가 잦은 공격을 받은 것을 두고 우크라이나가 올여름으로 예상되는 대반격에 나서기 전에 적진 깊숙한 곳에 있는 러시아의 지휘 통제 센터를 겨냥해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실전에 투입한 것이 확인되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서방 장거리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로 대표되는 러시아제 장거리 미사일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군사 무기로 주목받지만 드론은 레저 스포츠와 도심 교통수단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데요. 최근 인천에서 열린 드론 박람회에서 다양한 활용 방안들이 소개됐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각의 경기장 안에서 드론이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상대편 골대를 통과하면 점수를 넣는 드론 축구입니다. 드론 축구는 한국이 종주국이고 이번에 인천 송도에서 제1회 세계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한드론축구협회 주도로 국제드론축구연맹, 피다도 결성됐습니다. I met the Korean Federation in Vegas 6 to 8 months ago, and we ended up starting to bring it to the United States. So we've been very busy introducing drone soccer to the U.S. 경기장 한쪽에서는 국내 주요 드론 업체들이 부스를 차려놓고 최첨단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군사용 드론을 탐지하고 전파 간섭으로 추락시키는 시스템도 선보였습니다. 조만간 도심을 누빌 것만 같은 실용적인 교통수단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드론이든지 UAM에 대해서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 강점 같은 거는 좀 해외에 소개도 하고 그다음에 약점 같은 거는 해외의 어떤 여러 가지 동향을 파악해가지고 공유해가지고 약점은 좀 보완하는 그런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안전공단과 인천시가 공동으로 개최한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에선 화려한 드론쇼도 펼쳐졌습니다. 세계 드론 산업은 2019년 20조 원, 2021년 32조 원 규모로 해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25%, 미국이 24%, 일본이 6%를 점유하고 있고 우리는 1.8%의 점유율로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정부와 산업계는 K-드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투자와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강소목입니다.
파란 하늘에 깨끗한 공기까지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이곳 도심 속 공원에는 노란 유채꽃이 만발해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6.4도로 예년보다 조금 높아 크게 덥지 않지만 앞으로 기온은 2도 정도 더 올라서 서울 등 서쪽 지방은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속초가 18도에 머무는 등 종일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기도 깨끗한데요. 다만 낮까지 영동과 영남 해안, 제주 산간에서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방은 서울 28도, 대전은 27도까지 올라 덥게 느껴지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과 포항 20도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휴일에는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말 동안 맑은 날씨 속에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 주시고요. 또 호흡기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